저에게 시아버지는 큰 나무와 같은 분이셨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시장에서 생선 팔던 엄마를 돕는 게 일이었고, 어떻게 보면 든든한 울타리가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억센 엄마 덕분에 밥은 안 굶고 살았지만, 억척 같은 엄마의 삶을 마주할수록 더 우리 모녀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언제고 휘청거릴 수 있는 일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20살이 넘어 엄마를 도와 생선을 팔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는 내가 엄마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즈음 시아버지를 알게 됐죠. 시아버지는 시장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분이었는데 하필 그 자리가 우리 가게까지 포함이었나 봐요. 어느 날 엄마 심부름으로 은행에 다녀왔는데 엄마가 웬 아저씨랑 입씨름을 하고 계신 겁니다. 글쎄, 난 못 나간다고요. 저기요, 사장님. 그러지 말고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이 가게는 내가 남편 잃고 혼자 내 딸 먹여 살린 가게예요. 우리 딸 시집 갈 때까지는 절대 못 닫아요. 이윽고 엄마는 눈물까지 터뜨리셨고 저는 놀라서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아저씨가 시장의 입구에 건물을 짓는다는데 우리 가게 자리까지 자기 땅이라고 하잖아. 저는 놀라서 물어봤어요. 아저씨 정말이에요? 여기 사장님 따님이신가 보네. 어머님 좀 잘 설득해줘요. 이 자리까지 내 땅으로 돼 있어서 이 옆에 가게 사장님은 가게를 일단 빼는 거로 동의를 하셨거든요. 잠깐만요, 아저씨. 그래도 이건 아니죠. 예? 이건 아니잖아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가게를 빼라니. 아무리 아저씨가 이 땅을 매입하셨다고 해도 그렇게는 안 될걸요?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협의를 하러 온 건데. 됐어요. 협의는 무슨 협의? 우리 엄마가 싫다잖아요. 당장 돌아가세요. 우리 장사해야 해요. 우리 모녀는 씩씩거리며 장사를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한동안 우리 모녀를 물끄러미 보시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 일로 엄마는 몸살을 앓기 시작했고 한동안 제가 혼자 장사를 했어요. 엄마는 나오겠다고 했지만 제가 말렸거든요. 언젠가는 혼자 해야 할 일이라고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악물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또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칼로 생선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칼을 나무 도마에 콱 찍어놓고 말했어요. 아저씨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가게 못 뺀다고 했죠? 아가씨, 잠깐 내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요? 어머님은 아예 들어주시질 않아서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공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아예 모른 채는 못하겠더라고요. 돈 많아서 건물 지으셔서 좋겠네요. 근데 돈도 많으신 분이 이러는 건 좀 아니죠. 그러면서 다시 생선 손질을 시작했죠. 우리 어머니가 이 시장에서 생선 팔아서 저를 키우셨어요. 순간 깜짝 놀라서 손을 멈췄어요. 자식이 5이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애 5을 혼자 키우셨죠. 어릴 때는 생선 냄새도 맡기 싫었는데 나이 먹으니 어머니가 생선 머리만 넣고 칼칼하게 끓여주시던 매운탕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이제는 돌아가셔서 먹을 수도 없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끓여주실 때 감사히 먹을 걸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았나 싶어요. 그러면서 코를 훌쩍이시는데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생선 파는 엄마 둔 애들은 다 그런가 보네요. 저도 싫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애들이 저한테서 생선 냄새 난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생선 장수니까 생선 냄새가 나지 그랬는데요. 똘똘한 아가씨였네. 나는 멍청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옷을 빡빡 빨았었어요. 저도 앞에서는 큰 소리 쳐놓고 집에 와서 열심히 옷 빨았어요. 시아버지가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팽팽했던 공기가 조금 느슨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긴장을 푸니까 그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건물을 짓긴 할 건데 땅 양보해 주신 분들한테는 1층에 가게를 내드리려고 해요. 네? 장사 못 하시는 기간 동안 보상금도 드릴 거고 건물 다 지으면 1층에는 가게도 내드리고요. 또 보니까 저 안쪽에 곧 자리가 두어 군데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를 제가 임대해서 드릴 수도 있고요. 엄마가 이 얘기를 전혀 안 들으신 거죠? 예, 제가 건물 짓는데 이 땅이 내 앞으로 돼 있더라까지 말했는데 그 후로는 아예 안 들으시더라고요. 얘기를 구체적으로 듣고 보니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상황을 모르고 너무 못되게 군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게 삶의 뿌리일 텐데 내가 그걸 뽑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 당연히 화가 나죠. 내가 아무리 이런저런 보상을 생각하고 있어도 지금껏 일궈온 가게가 사라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최대한 일상에 피해 안 가게 할 테니까 잘 좀 말씀드려 주세요. 그날 저녁, 집에 가서 엄마한테 모든 얘기를 전했더니 엄마가 인상을 팍 쓰시더라고요. 넌 그 사기꾼 말을 믿어? 진심 같던데. 약속하신 내용도 문서로 다 작성해 주신대. 난 못 믿어. 내가 시장 아줌마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버티는 게 답이래. 그래서 무조건 버티겠다고? 버티면 절대 못 쫓아낸대. 엄마를 설득하는 사이 시아버지와 자주 만났어요. 엄마가 너무 완강해서 시아버지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 꽤 노력하셨거든요. 저는 그 사이에서 조력자 역할을 했죠. 엄마는 그런 저까지 비난하시기도 했어요. 이러다 된통 뒤통수 맞는다면서요. 사실 저도 겁이 안 나는 건 아니었는데 시아버지는 그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던 분이었어요. 다행히도 시아버지는 엄마가 말하던 사기꾼이 아니셨고 우리 모녀는 시아버지께 모든 보상을 받으면서 가게 자리를 옮겼어요. 엄마가 절대 그 사기꾼 건물 1층에 가게 낼 일은 없다면서 보상금을 받고 자리를 옮기는 거로 합의를 보셨거든요. 그렇게 일단락이 되고 난 뒤, 저는 그 아저씨를 볼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1층에 가게 내줄 테니까 뭐라도 해볼래? 그 즈음에는 시아버지랑 많이 친해진 상태였어요. 저한테 말씀도 편하게 하시고 저도 안부 연락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제가요? 어머니 생선으로 음식을 한다든지 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머니랑 같이 장사하는 것도 좋지만 넌 젊잖아. 가게 운영해도 잘할 것 같은데. 엄마한테 그 얘기를 전했더니 엄마가 그제야 그분을 사기꾼으로 보던 시선을 좀 바꾸시더라고요. 그 양반, 너한테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엄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엄한 생각? 와이프 있대? 그런 건 물어본 적 없는데. 다시는 연락하지 마. 돈으로 너 구슬려서 제가 할 생각일지 누가 알아. 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 설마 싶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여쭤보니 아내랑은 몇 년 전에 사별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번에는 엄마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다 마침 그분이 저를 집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자기 생일인데 한번 와주겠냐면서요.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정중히 거절했는데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와달라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간 저한테 참 잘해주신 건 알겠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더는 안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연락을 드리려던 차, 먼저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집이 불편하면 식당에서 보자. 아저씨,
내 마지막 부탁이라 생각하고 와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집이 아니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참에 제 마음도 확실하게 밝히자 싶었죠. 그런데 식당 안에는 아저씨와 함께 웬 멀끔한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아저씨의 아들이었죠. 우리 아들이랑 인사 한번 시키고 싶어서 내가 고집 좀 부렸어. 미안해. 그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어요. 제가 왜 아저씨 아들한테 인사까지 해야 하는데요? 설마 이 다 큰 남자가 내 아들이 되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요. 우리 아들 어때? 네? 아저씨 아들이 왜요? 보기에 어떠냐고. 왜 그런 걸... 보기엔 뭐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걸 왜 물으세요? 왜긴 내가 너랑 선보게 하려고 그러지. 네? 놀라서 아저씨 아들을 보는데 그 아들도 멋쩍게 웃더라고요. 아버지가 하도 칭찬을 하셔서요. 그런 여자는 세상에 2명은 없다고 꼭 한번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저를요? 결과적으로 남편에게 먼저 꽂힌 건 저였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살뜰하게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그거 매너인 줄도 모르고 가슴이 설렜는데 먼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참다 먼저 연락했더니 그 사람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또 보자고요? 그렇게 묻는데 이 남자는 나한테 호감이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그날 밤 천불이 나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비몽사몽한 그에게 화를 쏟아냈죠. 아버지 말 안 듣는 불효자예요? 예? 아버지가 어렵게 구해온 혼처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냐고요? 그게 아니라요. 알고 보니 남편도 그날 갑자기 아버지의 부름에 끌려 나온 거였는데 저한테 미안해서 잘해준 거더라고요. 그때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 거의 상사병에 가까울 정도로 한동안 알았어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 남편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날 저를 보고 자꾸 마음이 쓰여서 힘들었는데 여자친구한테 차였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불쑥 결혼하자고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물으니 그 사람이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내가 잘할게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싹 녹아버린 거 있죠?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는데 결국 바로 넘어갔잖아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처음부터 이상하리만큼 저한테 마음이 쓰였대요. 아무래도 가족이 되려고 그랬나 봐요. 그때를 시작으로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고 몇 년 뒤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상견례 날 엄마가 어찌나 무안했는지 몰라요. 바깥 사돈, 제가 결례가 많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덕분에 제가 귀한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냥 덥석 제 제안을 받아주셨으면 제가 우리 며느리를 만날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제가 너무 억척스럽게 굴어서. 혼자 자식 키우는 엄마니까요. 억척스럽지 않으면 이 모진 세상에서 혼자 애를 어떻게 키워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다 이해합니다. 시아버지의 위로에 엄마도 참아왔던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우리 딸한테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기도 많이 당했어요. 남편 없다고 어찌나 괄시하고 속여 먹이려고 하는지. 그래서 더 예민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따님도 사부인도 잘 챙기겠습니다. 저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저 우리 딸만 잘 살면 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얼마 안 가 임신을 하면서 바깥일은 그만하게 됐어요. 시아버지께서 제 바깥일을 금지하시기도 했고요. 애 낳고 몸 회복된 뒤에 네가 다시 하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 가게 차려줄 테니까 지금은 무조건 쉬어. 쉬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하여튼 아버님도 남들이 보면 유난이라고 할걸요? 유난 좀 떨면 어때?
내 며느리인데 무조건 쉬는 거야. 알겠지? 시아버지는 엄마를 따라 억척스럽게 살아온 제 삶을 늘 안쓰러워하셨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두 남자의 보호 아래 행복한 임신기를 보낸 것도 잠시 남편에게 병이 발견되고 말았어요.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있던 때였죠. 아들이 태어났지만 남편은 아들이 걷는 것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병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예상한 부분이긴 했지만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운 비극이었죠. 시아버지는 저에게 면목이 없다고 하셨어요. 내가 널 괜히 우리 애한테 소개했나 보다. 내가 널 또 외롭게 만들었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덕분에 사랑하는 남편도 만났고 우리 아들도 낳았잖아요.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너 걱정 없이 아들만 키울 수 있게 해주마.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도 시아버지는 제가 아들만 키우면서 편하게 살 수 있게 모든 걸 지원해 주셨어요. 우리 아들도 할아버지를 아빠처럼 따랐고요. 덕분에 아들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잘 자랐어요. 시아버지께서 때때로 낚시도 데리고 가시고 고향에 경조사에도 데리고 다니셔서 아들은 아버지의 부재를 크게 느끼며 자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아들은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느끼는 듯 했어요. 결혼하고는 더 그랬죠. 한 번씩 할아버지를 안장한 시골 선산에 할아버지가 쓰시던 차를 끌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들에게도 아버지 같은 할아버지셨으니 오죽할까 싶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는 다시 장사를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재산을 정리해보니 빚이 더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모자까지 먹여 살리느라 하나 있던 건물 담보로 빚을 많이 지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건물 팔아서 빚 다 갚고 남은 돈으로 다시 장사를 시작했어요. 아들은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며 가게 닫을 시간에는 꼭 와서 청소도 돕고 저를 태우고 집까지 태워다 주곤 했어요.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잘 이해해준 착한 아이였죠. 그날은 곧 시아버지 기일이라 아들이 선산에 갔다가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 때가 됐는데 연락도 없고 이상한 겁니다. 가게 앞을 서성이던 그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를 받은 사람들을 구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으로 가서 세상을 떠난 아들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아들이 구했다는 할아버지가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때문에 아드님이. 죄송하다는 말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 후로도 한 번씩 연락을 해오는데 다 무시했죠. 그렇게 10년이 지났지만 아들이 떠나보낸 건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아들이 떠난 매해 1월 16일은 식당 문도 닫고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꼭 1월 15일마다 식당에 오는 청년 손님이 있었어요. 혼자 와서는 국밥 2그릇을 시켜서 자꾸 눈길이 갔는데 돌아보니 꼭 아들 기일 전날 오더라고요. 국밥 2그릇에 소주 1병을 시켜놓고는 음식은 하나도 먹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기만 하는 손님이었어요. 좀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식당 주인이 손님을 내쫓을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또다시 1월 15일 그 손님이 또 왔어요. 저는 묻지도 않고 국밥 2그릇에 소주 1병을 내주었죠. 이거 맞죠? 예. 그게 우리 대화의 전부였어요. 다음 날이 아들 기일이라 생각이 많을 때라 이상한 손님이 있든 말든 상념에 잠겨 있었죠. 그런데 그 청년이 불쑥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이제야 밝힐 용기가 나네요. 조금 있다가 어떤 여자가 올 겁니다. 꼭 받아주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은 그 말을 끝으로 가게를 나갔어요. 그리고 조금 뒤 정말로 의문의 여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까 웬 청년이 조금 있다가 여자가 올 거라고 했는데 그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일단 그 여자와 마주 앉았어요. 대체 누구세요? 아까 그 청년은 누구고요? 그 여자분이 저한테 명함을 내밀더라고요. 비서? 네, 저는 대표님 비서입니다. 대표님 지시로 왔어요. 무슨 대표요? 아까 보신 분이 저희 대표님이세요. 네? 아니,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와놓고 본인이 말을 안 하고. 비서가 난처한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대표님께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오늘 떼야 할지 엄두가 안 나시는 것 같았어요. 엄두가 안 난다고요? 그때였어요. 문이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설마 싶어 보는데 아까 왔던 그 청년이 맞더라고요. 아까는 정장 안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그 청년이, 아니 그 대표라는 사람이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비서에게만 맡기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저 보시면 불쾌하실까봐 비서한테 부탁했는데 제가 직접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비서도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 대표 뒤에 서더라고요. 저는 아드님께 목숨을 빚진 사람입니다. 예? 아드님께 목숨을 빚졌고 그 덕분에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10년 전 우리 아들 그 사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사고 때 우리 아들이 구해준 사람은 할아버지였는데? 정확히는 저희 할아버지를 구하고는 괜찮았어요. 근데 저를 구하다가 2차 사고가 나는 바람에 돌아가셨죠. 그러고 보니 경찰이 사고 경위를 설명해 줄 때 아무것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사실이 떠오르더라고요. 솔직히 그땐 저에겐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 외에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계속 사장님께 연락을 드리려고 했다는데 안 받아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내 속 또 뒤집으려고? 이제 겨우 좀 진정돼서 사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우리 아들 기일 전날마다 자꾸 와서 먹지도 않는 밥을 시키고 국밥은 왜 2그릇씩 시킨 거예요? 할아버지 목까지 시켰어요. 할아버지께서 사장님을 정말 뵙고 싶어 하셨거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3년 전에요. 생각해보니 그 대표가 우리 가게에 온 지도 3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날 찾은 거예요? 네, 거짓말처럼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3달도 안 돼서 사장님을 찾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 마음이 좋진 않네요. 그래도 내 아들이 살린 분인데. 덕분에 10년이나 더 살다 가신 거죠. 연세가 꽤 있으셨어요. 맞아요. 10년 전에도 연세가 좀 있어 보이셨죠. 그런 분이 내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셨는데 내가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니까 댁도 그만 일어나요. 그런다고 내 마음이 달라질 건 없으니까. 압니다. 아는데도 저희로선 빌고 빌어도 사죄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의 짐이라도 벗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다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마음의 짐을 벗겠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때였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가게로 들어오더라고요. 왔니? 다음 날이 아들 기일이다 보니 며느리랑 손주가 저를 데리고 가겠다며 가게에 들르겠다고 했어요. 같이 우리 집으로 가서 자고 다음 날 아들을 묻은 수목장지에 같이 갈 계획이었죠. 분위기가 왜 이래요? 저는 대표라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려고 했어요. 뭐 하세요? 괜찮으니까 어서 일어나세요. 식당에서 그릇 좀 깰 수도 있죠. 어서요. 어머, 그렇겠다고 이러신다고요? 손님 일어나세요. 저희 어머니 절대 그렇게 속 좁으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표가 이번에는 며느리를 보면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며느님이시군요. 아드님께 아내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자녀분도 계시는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도 그제야 이상했는지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어머님, 이 손님이 우리 남편을 어떻게 알아요? 눈이 질끈 감기더라고요.
우리 며느리한테는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들 떠나고 3년간 우울증을 앓았거든요. 이제 좀 나아졌는데 또다시 상처를 들쑤시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그게 제가 남편분께 목숨을 빚진 사람입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남편이 살린 사람은 할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사고 당일, 며느리는 기절해서 병실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 뱃속에 우리 손자가 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며느리에게 아들 장례식장에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뱃속에 있는 애를 생각해서 얼씬도 하지 말라고요. 며느리가 나중에 그런 저를 많이 원망했죠. 제가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따져 묻더라고요. 어머니, 또 이러실 거예요? 남편과는 마지막 길도 못 지키게 하셔놓고 이번에는 또 무슨 비밀인데요? 제가 아내잖아요. 제가 알아야죠. 그래, 알아. 그때는 내가 잘못한 거 맞아. 그게 널 위하는 길이라고 착각했으니까. 근데 네가 그 후로도 우울증을 길게 앓았잖아. 그래서 말 못한 얘기가 있었어. 뭔데요? 네가 알면 네 남편이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알면 또 힘들어할까 봐. 또 마음에 병이 들까 봐. 그래서 뭔데요? 우리 아들이 자기 차를 들이받은 사람들을 구하다가 그렇게 됐대. 그냥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여기 이 청년이 운전하던 차가 네 남편 차를 받았는데 네 남편은 다행히 많이 안 다쳤던 모양이야. 근데 자기 차를 들이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친 거지. 차 안에서 이 사람 할아버지를 꺼내서 안전한 쪽에 옮겨둔 뒤에 이 친구를 또 꺼냈던 거겠지. 대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를 구출하셨을 때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제 몸이 차에 다리가 끼어서 잘 빠지고 있었어요. 겨우 꺼내서 밖으로 나왔는데 2차 폭발이 있었어요. 그 후로는 저도 기억이 없었는데 저를 구해주신 분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기절할 땐 놀라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사고 직후에는 멀쩡했다고요? 네, 며느리가 휘청거렸고 손자가 많이 놀라는 것 같아서 일단 대표에게 돌아가라고 했어요. 다음에 다시 얘기하시죠. 며느리도 많이 놀란 것 같고 우리 손자도 듣고 있고요. 어머니, 안 되죠. 어디 그냥 보내요. 몇 날 며칠이라고 무릎 꿇고 있으라고 하세요. 제가 지켜볼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는지. 아가, 화나는 건 알아. 근데 이 사람 아까부터 이러고 있었어. 이게 뭐 어때서요? 남의 식구 목숨 던져놓게 만들어놓고 자기가 살았으면 이 정도는 해야죠. 밖에 있는 차도 그렇고 입은 것도 그렇고 삐까뻔쩍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며느리는 대표의 멱살을 잡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요? 나는 우울증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애는 태어났지.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잃었는데도 우리 애 업고 장사하셨어요. 내가 빨리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내가 정신을 못 차렸어.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당신네 할아버지랑 당신이 낸 사고였는데 그 사고를 낸 사람들을 구하다가 세상을 떠나다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야 나타나요? 아가, 이러다 너 쓰러지겠다. 그런 거 아니야. 이 사람 할아버지가 나한테 계속 연락을 했었는데 내가 안 받았어. 그러다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이 손자분이 찾아온 거야. 며느리가 멱살을 놓으며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왜 우리 남편 차를 받았어요? 그날 바닥이 얼어 있었는데 블랙 아이스라고 하잖아요. 미끄러지는 차가 많았어요. 제가 속도를 줄인다고 줄였는데 할아버지도 왜 차가 거기서 미끄러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안전운행을 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사고는 100% 저희 과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정말 안전운전했었어요. 특히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길이라 더더욱 안전운전을 했어요. 그 말을 믿으라고요? 믿는다고 해도 저희를 향한 원망은 어쩔 수 없는 거 압니다.
다만 이 사고가 저희로서도 정말 불행한 일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눈 감으시는 그날까지도 괴로워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괴로웠겠어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왜 온 건데요? 본인 잘 사는 거 보여주려고 왔어요? 그럴 리가요. 어떻게든 보상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뭐? 보상? 며느리가 또다시 없는 힘을 쥐어짜 대표의 멱살을 잡았어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뭐가 어쩌고 어째? 보상? 절대 보상이 되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아드님이라도 편한 환경에서 키우실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내 아들은 아빠가 없이 자랐어요. 이미 안 편한 환경이죠. 그 몫을 우리 어머니가 다 하셨고요. 그런데 누가 누구한테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님께도 당연히 보상할 겁니다. 어머님은 물론 며느님, 손자분도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기가 차네. 누가 누굴 책임져요? 내 남편 목숨 앗아간 사람이 누군데? 저는 며느리를 진정시켰어요. 아가,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분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어머니는 용서가 되세요?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그렇다고 이 사람이 네 남편을 해친 건 아니잖아. 나도 용서가 안 돼서 그냥 가라고 했지만 그렇게 몰아갈 순 없어. 그 사고는 이 사람들한테도 불행했던 일이 맞지. 평생 맘 편히 다리 한번 못 뻗었을 테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앞에서나 이러는지. 그렇다고 해도 어쩌겠니. 우리 아들이 살리고 싶었다는데. 나도 10년 전에는 누굴 살렸든 말든 알고 싶지도 않았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던 우리 아들의 마음을 전혀 생각해보질 않았더라고. 나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도우려고 했을 것 같아. 며느리가 소리를 내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무릎을 꿇는 대표도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고 지켜보던 비서라는 여자도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우리 손자만 어리둥절한 얼굴로 우리 모두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손자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다시 봅시다. 오늘은 우리 손자 때문에라도 들어가 봐야겠어요. 다시 오겠습니다. 명함 줬잖아요. 내가 연락할게요. 꼭 주십시오. 안 주시면 다시 올 겁니다. 지금 날 겁주는 거예요? 내가 뭐 댁을 피할 이유라도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제가 뭐라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손자분 좋은 환경에서 키우실 수 있게 지원하고 싶어요. 허락만 해주신다면요. 그날 밤 손자를 재운 뒤 며느리랑 김장김치 한 종지 앞에 놓고 소주 한 잔씩 했어요. 기가 차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실 수 있어요? 너 또 졸도할까봐 그랬지. 네가 보통 우울했어야지. 너 어린 아들 두고 스스로 손목에 몹쓸 일 한 게 몇 번인지 기억 안 나? 죄송해요. 네가 겨우 우울증 이겨낸 뒤로는 다 무서웠어. 차라리 네 머릿속에서 그 사고가 지워졌으면 싶었어.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해? 아까 온 그 대표 할아버지도 계속 전화를 걸어왔는데 너는 우울증으로 목숨이 위태롭지. 손자는 키워야지. 귀찮기만 하더라고. 너무 미워요. 나도 미워. 우리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속이 뒤집힌다고. 그러니 너한테 말을 어떻게 해. 너 또 졸도하고 행여나 겨우 나은 우울증 도질까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이제야 마음 잡고 아들 키우는 재미로 사는데 나는 그 꼴은 2번은 못 본다. 네가 다시 우울해서 손목에 몹쓸 일 하고 그러는 거 2번은 못 봐. 그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2번 다시는 안 그래요. 저 이제 진짜 괜찮아진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시간을 이겨내는데 얼마나 힘들었니. 나는 보상이고 뭐고 그 시간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 저 사람들 다시 보면서 너 또 힘들어하고 나도 힘들고 2번 다시는 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해야지. 다음 날 저는 며느리 손자와 아들의 수목장지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그 대표에게 연락했죠. 나 그 식당 사장인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바로 연락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대표님 좀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가게를 쉬거든요. 아, 오늘이요? 밤늦게라도 괜찮으니 시간 되실 때 연락 좀 달라고 말씀 전해주세요. 네, 전화하긴 할 텐데 오늘은 중요한 외부 미팅이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끊었는데 30분도 안 지나서 그 대표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겠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많이 바쁜 것 같은데 내가 갈게요. 아닙니다. 제가 근처로 가겠습니다. 집 근처 카페로 오겠다기에 그러라고 했어요. 나갔더니 벌써 와 있더라고요. 비서 말이 오늘 일과가 바쁘시다던데. 제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싶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사장님 가족분들께 보상하는 거요. 그 목표를 못 이룰 것 같으면 회사가 아무리 성장해도 의미가 없죠. 무슨 그렇게까지. 저 진심입니다. 제가 더 잘 돼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걸 원하셨고요. 난감하더라고요. 나는 보상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려고 나왔는데 자기가 성공하고 싶었던 이유가 우리에게 보상하기 위해서라니 생각해보니 참 희한한 사람이다 싶었죠. 왜 그렇게 살았어요? 네? 그냥 잊고 살 수도 있잖아요. 자기 일도 잘 되고 성공한 것 같은데 굳이 왜 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사느냐고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그런 척만 할 수 있었잖아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다행히 저는 모두 잘 회복해서 어디 하나 문제 생긴 데도 없었고 일도 열심히 해서 이만큼 성공도 했고요. 하지만 그 원동력이 바로 그 사고였어요. 누군가의 목숨을 비춰서 다시 얻은 목숨이니까 어떻게든 잘 살고 싶었습니다. 잘 살아서 어떻게든 갚는 게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빚은 갚고 나면요. 갚아도 갚아지는 빚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 다음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또 도우면서 살아야죠. 사장님 가족분들도 평생 책임지며 돌보고 싶고요. 자기 가정도 없이요? 결혼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살아요. 왜요? 그냥 거기까지 바라는 건 욕심 같아서요. 분명 거절하려고 나온 건데 이제는 이 청년의 미래가 걱정되더라고요. 나는 도통 이해가 안 되네. 보상했으면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계획을 세워야지. 왜 자꾸 과거에 붙들려 있으려고 해요? 사장님 가족분들께는 절대 과거가 아닐 테니까요. 과거로 끝날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겠죠. 손자분은 아버지가 없이 자랐고 며느님은 남편이 없이 자랐고 사장님은 아들과 누렸을 모든 기쁨과 슬픔을 다 잃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만 과거가 돼요? 저도 그러면 안 되죠. 얘기를 듣는데 울컥했어요.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래요? 알아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보상해도 우리가 용서 못한다면요.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어도 허락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간절해요. 내가 안 받아주면 평생 괴로워할 기세네. 어쩌면 그걸 바라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약속드립니다. 절대 괴로움에서 해방되지 않을 겁니다. 보상받으시고 편히 손자분도 키우시고 지금보다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보상한다고 해서 절대 잊거나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을 겁니다. 사장님 가족분들이 행복하게 지내시는 거 보면서 저랑 할아버지를 구하다가 저 행복을 못 누리게 된 아드님을 생각할 겁니다.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계속 미워하세요. 대신 실속도 챙기세요. 분명 거절을 하려고 나왔는데 당최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젊은이가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나 싶고 그냥 보상하고 어떻게든 죄책감을 덜어내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상하고도 더 괴로울 거라니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가 속 좀 썩으셨겠네. 네? 아무리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죄책감을 갖고 사셨다고 해도
손자가 자기처럼 살길 바라진 않으셨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셨죠. 쟤는 다 할아버지가 지고 갈 테니까 저한테는 그분들 꼭 만나서 필요한 보상도 충분히 해드리고 저는 저의 인생을 살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당연히 그러셨겠지. 네.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드님은 저를 구하다가 돌아가신 거니까요. 할아버지가 아무리 본인 탓으로도 돌리셔도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답답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뭘 해주고 싶은데요? 원하시는 모든 걸 해드리고 싶어요. 원하는 모든 거? 내 아들을 살려서 데리고 오기라도 할래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말 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손자분을 위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금전적인 보상을 하면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안 받았던 걸 이제와 받을 것 같아요? 이제라도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불쌍하시진 않겠지만 저도 누군가의 아들이니까 한 번만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대표님이 뭐가 불쌍해요? 자기 아들 얼굴 한 번 못 보고 간 내 아들이 불쌍하지. 약속드립니다. 절대 결혼 안 할게요. 그냥 평생 혼자 살게요. 누가 그러랬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오바를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 아들이 살려준 사람 아니에요? 내 차 들이받은 인간들을 겨우 살려줬는데 기껏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평생 죄책감에 허덕이면서 살 테니까 보상금 좀 받아달라 이거예요? 그냥 돈으로 해결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요. 자기 인생으로 철저하게 무너지겠다는 거잖아. 누구 좋으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보여요? 내 아들이 목숨 바쳐 살려서 꼴 보기 싫으니까 당신 인생도 망가지길 바라는 사람들로 보이냐고요? 저를 보는 게 힘드신 거 아니었어요? 힘들죠. 겨우 잊은 10년 전에 그날이 자꾸 떠오르니까 힘들죠. 내 아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걸 10년이 지나도 못 받아들였는데 그 사고가 다시 떠오르니까 내가 겨우 견딘 10년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내가 대표님을 보기 힘든 건 그래서라고요. 우리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 보상 안 받으려고 했어요. 사장님, 제발. 대표님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먹고 살면 또 10년 전 그 사고만 생각날 것 같아서 내 아들 목숨값으로 이렇게 먹고 사나 생각될 것 같아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이름이나 제 생각이 아예 안 나게 할 방법을 찾아볼까요? 참 단순해서 좋으시겠네. 사장님, 저 머리가 복잡해도 너무하게 복잡해서 늘 힘든 사람인데요. 그럴 테지. 예? 제가 더 말을 못하고 한숨만 내쉬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사장님, 혹시 제가 아드님 성묘를 좀 가도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 성묘? 네, 꼭 가고 싶었는데 연락이 닿질 않아서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절대 가족분들이랑 마주치지 않게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안 될까요? 이쯤 되니 누가 보면 내 아들을 해친 사람인 줄 알겠더라고요. 당연히 되지. 우리 아들도 어쩌면 궁금할지도 모르죠. 내가 살린 그때 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도 꼭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할아버지 목까지 대신 다녀오겠습니다. 성묘를 다녀와도 좋다는 말에 활짝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럼에도 시간이 약인 건지 젊은 사람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게 안쓰러워서 그랬던 건지 저는 결국 보상을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어디 한번 그 보상 거하게 받아봅시다. 후회하지 말아요. 준다는 거 다 받을 테니까. 그 대표가 놀라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진심이십니까? 진심이죠. 주겠다면서요. 왜요? 막상 받는다고 하니까 손 떨려요? 아니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안 믿겨서요. 저는 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요, 해줘봐요, 어디. 대신 나하고 하나만 약속합시다. 네, 뭐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무조건 지키겠습니다. 무조건이라고 했죠? 네. 보상 받을 테니까 우리 아들 기일에 우리 집에 와요. 네? 혼자 슬퍼하고 혼자 감당하면서 살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 와서 같이 하자고. 물론 이건 우리 며느리도 설득해야 하는 거긴 한데 와요. 그냥 와서 서로 물고 뜯더라도 같이 이겨냅시다.
생각해보니 대표님은 내 아들을 잃은 슬픔을 유일하게 공감할 수 있는 남이잖아요. 내 가족 외의 사람. 네, 내가 화를 잘못 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게 다 원망스러워서 그랬어요. 사고를 낸 건 제가 맞잖아요. 길이 미끄러워서 차가 미끄러진 걸 어떡하겠어요. 나도 경찰한테 들었던 말이 다 기억나요. 속도는 아주 느린 상태였다고. 과속하다가 난 사고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고 낸 운전자에게도 불행한 사고다 그랬는데 내가 그때도 그 경찰한테 그랬을 거예요. 지금 누구 앞에서 불행을 운운하느냐고. 당신들 미친 거냐고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돌아보니 지난 10년 내내 그랬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사고만 안 냈어도. 이렇게까지 스스로 자책하며 살고 있을 거라곤 생각 못했어요. 다들 그러잖아요. 내일 아니면 결국 다 잊고 살잖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며느리도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며느리도 설득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겨내 봅시다. 며칠 뒤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어요. 어머니, 그 대표는 만나보셨어요? 내내 연락이 없으셔서 이상하다 하던 중이에요. 만났어. 잘 마무리하신 거죠? 절대 보상을 핑계로 속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아가, 네. 우리 같이 이겨내 보는 건 어떨까? 뭘 같이 이겨내요? 그 청년 말이야. 보상해주고 죄책감을 털어내려는 게 아니더라고. 보상해주고도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살겠대.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예요? 자기는 우리한테 보상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보상하고 나면 뭐 할 거냐 그러니까 그냥 평생 보상하면서 죄책감 속에서 살겠다고 하더라. 결혼도 자기한테는 사치라면서 그냥 홀로 쓸쓸히 살다가 가겠대. 며느리도 멍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니, 왜요? 내 말이 일로도 성공하고 멀쩡한 청년이 말이야. 아, 몰라요. 그건 자기 인생이니까 알아서 할 일이죠 뭐. 근데 말이다. 너도 나도 엄마잖아. 내 아들이 똑같은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 네? 아니 그건 내 아들이 운전하던 차가 길이 미끄러워서 느리게 달렸는데도 교통사고가 나버렸어. 그러다 내가 들이받은 차 주인이 내려서 나를 구해주다가 저 세상에 가버렸어. 그러면 넌 네 아들한테 평생 숙제하면서 아무것도 누리지 말고 살라고 할 것 같아? 며느리가 차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보는데 짠하더라고. 내 아들만, 너만, 내 손자만 짠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짠하더라. 말이나 그렇게 하는 거겠죠. 절대 안 그럴 것 같더라고. 아니요. 그 사람 분명 우리한테 보상금 주고 싹 잊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했어. 어떤 제안이요? 우리 아들 기일 때마다 우리 집에 오라고. 그때마다 1년치씩 보상금을 받겠다고. 네? 혼자 견디는 것 같더라고. 혼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슬픔을 외롭게 견디는 것 같아서 그냥 같이 하자고 했어. 그냥 같이 해보자고. 우리도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상 절대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을 거야. 나는 이제야 그걸 알겠더라. 왜 내가 지난 10년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를 생각해보니 답은 하나야. 용서를 못해서. 그 사람들이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위험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구하기로 작정한 건 내 아들의 선택이라는 걸 알면서도 원망만 했어. 귀 닫고 눈 가리고 그냥 원망만 퍼부었던 거야. 근데 그 원망이 결국 나한테 다 돌아오는 거잖아. 내가 얼마나 원망하는지는 나만 아니까. 며느리가 또 울더라고요. 그 사람 절대 못 잊게 우리가 그렇게 하자. 잊지도 못하고 매년 우리한테 보상금 내놓게 하자고. 어때? 결국 저한테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되는 만큼 조금씩 해보자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 번잡한 일을 하겠대요? 기꺼이 하겠다더라. 감사하다고까지 하던데? 말도 안 돼 정말. 아들 기일까지는 또 1년이 남아있으니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아들 기일을 한 달 놔두고 며느리도 결국 승낙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대표님인 매해 우리 아들의 기일을 같이 보내고 있어요. 와서 우리 손자하고도 잘 놀아주고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래요. 처음에는 쉽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얼굴 보다 보니 그래도 내 아들이 두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갔구나 싶어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 수년이 지났지만 대표님은 매해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 손자랑 며느리를 위한 지원금은 저한테 꼬박꼬박 안부 연락도 하고요. 제 건강검진부터 모든 것을 다 챙겨요. 진즉에 받아줄 걸 싶더라고요. 이제야 제 마음이 조금 편안하네요. 그렇다면 우리 아들도 이제 좀 편안해진 게 아닐까 싶을 때가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살려고요. 우리 며느리도 손자도 잘 살아야 하니까 누구보다 제가 좋은 심보로 살려고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